안녕하세요. 전 올해 35이 된 여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쯤 됐어요. 지금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네요. 검사를 해보니 남편이나 저 둘 다 별 문제는 없다는데 요즘은 난임이 참 많긴 하다더라고요. 지금 제 인생의 최대 고민은 아이를 갖는 것, 이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진 아니긴 했어요. 저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했던 게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시댁 식구들입니다.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저를 열받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그 스트레스가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랑 남편은 첫눈에 반했어요. 우연히 서로 지인이 겹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둘 다 서로가 이상형이었습니다. 저는 큰 키에 듬직하고 약간 곰이 생각나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딱 그랬고, 남편은 아담한 체구에 토끼가 생각나는 여자가 취향이었는데 제가 그랬다더군요. 저희는 덩치 차이가 커서 주변인들에게 매번 고목나무의 매미 소리를 듣는 커플이었어요. 전 평범한 학교를 나와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저희 집안은 평범하진 않긴 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예전부터 대대로 사채업, 그러니까 돈놀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엔 늘 돈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욕도 많이 듣긴 했죠. 어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거리 나서면 저 돈밖에 모르는 독한 노인네. 저런 노인네도 손녀가 있네. 이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할머니뿐 아니라 저도 동네 유명 인사였어요. 그 사치 할머니 손녀라고 말이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버셨다는데 나이가 좀 드셔서부턴 자식이나 손주들이 그런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온 가족이 평생을 살던 동네를 떴어요. 그러고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이야기하지 말란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전 자라면서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 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또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안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 대비 굉장히 소박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명품이나 사치품 같은 것도 거의 사지 않았고요.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졸부 같다는 말이었는데 그 영향을 받았는지 저희 집 식구들 모두 그런 소리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옷이나 가방, 신발들도 다 비싼 거긴 했지만 브랜드명이 잘 보이지 않는,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브랜드들을 입고 들고 다녔고, 집도 좋은 집에 살긴 했지만 가진 재산 대비 소박한 집이긴 했어요. 전 사실 그래서 저희 집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그 정도로 돈이 많은지는 잘 모르고 컸습니다. 뭐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어요. 제가 저희 집 재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건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네? 200억이요? 할머니가 유언장에 제 앞으로 물려주신 재산만 200억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자식이 아빠 하나뿐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저도 있는데 저한테만 이 정도를 물려주신 거면 할머니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했단 이야기겠죠. 변하는 건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아빠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돈이 없이 큰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먹으면서 지냈으니까요. 대신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원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제가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희귀병이나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료재단의 기부를 주기적으로 하긴 했어요. 뭐 그 정도 말곤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사실 저희 집이 여유롭다는 건 알아도 그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몰랐어요. 부모님도 혹시나 사돈 되실 분의 집안이
돈놀이 하던 집안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싫어라 하실까봐 비밀로 하자고 해서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편견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편견은 쉽게 바꾸기 힘들고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손가락질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그런 집이라는 건 남편도 몰랐어요. 사실 더 비밀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의 집안이 돈도 돈이지만 약간 명예가 있는 집이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연구직에 다니는 연구원이었고 시아버지와 도련님 그리고 동서 다 의사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뺀 모든 집안 식구가 의사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 더 숨기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의사는 아니었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제 학교와 직업을 물어보시곤 표정이 썩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애가 좋다니 일단 허락은 한다만 이라고 말하며 뒷말을 아꼈지만 그 뒤에 나올 말은 사실 누가 봐도 제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말이었겠죠.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이나 행동으로도 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가 죽어 있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며 자신감 없어 보였던 태도가 저를 더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와선 좀 후회가 되긴 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여유로운 편이라는 말에 부모님이 뭐 하시냐고 질문을 하셨고 그냥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 좀 있다고만 말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좀 괜찮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가 굉장히 부자 동네도 아니었고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그런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롭단 말도 그냥 한 말인 줄 아셨을 수 있어요. 그냥 딱 중산층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보낸 예단이 좀 과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무리하지 말고. 말만 들으면 참 다정해 보이는 말인데 사실은 저를 무시하는 투긴 했거든요. 제가 다 해가니까 굉장히 의외라는 듯 무리할 필요 없다니까? 라고 하신 거 보면 일부러 그러신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문제는 시어머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 형님은 모르죠? 형님은 정치나 사회현상에 대해서 별 관심 없죠? 정말 말끝마다 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거든요. 특히 똑똑한 자신에 대해 무척이나 자부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고요. 뭐 의사니까 당연히 그런 건 있었겠지만 동서는 좀 심하시긴 했습니다. 사람 앞에 두고 영어로 대화하는 거. 그거 드라마에서나 보셨죠? 전 실제로 당했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슬쩍 보고 비웃고는 다시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짓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없을 때만 그랬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분명 한 소리 들을 테니까 말이죠. 사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전 할머니에게 200억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 그걸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해 왔었거든요. 그중에는 동서가 다니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원의 고액 기부자였어요. 물론 얼굴을 보인 적이 없어 그 병원에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 만큼 많은 액수를 기부해 왔습니다. 제 이름이 흔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우리 병원에 고액 기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형님이랑 같더라고요. 라는 말을 언젠가 한번 지나가며 동서가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저란 사실은 꿈에도 모르시는 듯 했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왜 그랬나 싶긴 한데 그땐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기도 죽어서 누가 먼저 시키지 않아도 시댁의 일을 제가 먼저 나서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나 동서가 엉덩이에 떼기 전에 제가 먼저 눈치껏 일어나 부엌 일을 한다든지 필요한 걸 갖다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처하기도 했죠 뭐. 제삿날 먼저 가서 음식을 다 하고 신부님 생일에 혼자 가서 일을 하는 것들 말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다 할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해서 그래. 왜 그랬나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 이건 아닌데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나 장 보러 갈 건데 형님 같이 가요. 거의 뭐 짐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자기가 부리는 사람처럼 저를 부려먹었으니 말입니다. 동서의 집 집안일을 대신해 준 적도 있고 형님이 지인들을 초대하면 그 음식이나 뒷정리 같은 걸 제가 해준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그 문제로 남편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나도 면이 안 선다고. 아,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거기서 그런 취급받으면 나도 자존심 상해. 난 그냥 그게 편해서 하는 건데 당신이 그걸로 자존심 상해할 게 뭐 있어. 어머님이고 당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내 심정 생각 안 해? 당신은 내 부인이잖아. 당신이 그런 취급받으면 나도 자존심 상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도 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시어머니와 동서가 시키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했습니다. 진짜 왜 그랬나 싶게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아, 잘못되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동서의 집에 손님들이 오신 데서 음식을 해주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다 하고 있던 음식에 대해 초대받으신 분들 취향을 물어보러 손님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그 동서라고 안 했어? 어, 형님 맞아. 형님이 동서 집에 와서 동서 손님 음식을 한다고? 아유, 요즘 그런 형님이 어딨어. 자기가 너무 모자라니까 알아서 자초하는 거지 뭐. 내가 강제로 시킨 적 없어. 아니, 그래도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 왜 남편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거기까진 뭐 그래도 내가 여태 너무 그랬나? 하고 넘어갈 정도였는데, 그 뒤에 덧붙인 동서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주제를 알고 알아서 저러는 건데 뭐. 사실 형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나도 어쩔 땐 내가 부리는 가정부 같다니까? 야, 그래도 너무하다. 뭐가 너무해. 자기가 자처해 저러는 건데. 그리고 사실 한 가족이면 격이 좀 맞아야 하는데 너무 기우는 거 사실이잖아. 그래도 집은 좀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그냥 부풀려 말한 것 같아. 솔직히 집이 좀 살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자존심도 없이? 그건 또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같은 동등한 취급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마운 마음은커녕 저를 비웃으며 깔보고 있다는 사실에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귀로 직접 제가 당하는 취급을 듣게 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감이 그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변하게 된 건 그 사건 하나뿐만은 아니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니? 그러게요. 원래 늘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그나저나 이번 제사 걱정이네. 손님들 많이 오신다는데. 형님 시키시면 될 걸.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시키면 다 하잖아요, 형님은. 걔가 걱정이 아니라 혹시나 일 많은데 실수할까 그러지. 일은 잘하던데요. 그럼 그런 거라도 잘해야지. 지가 아는 게 뭐 있다고? 집안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인사시켜야 할지 또 걱정이다. 결혼할 땐 대충 둘러댔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 어때요? 그냥 제사 음식은 주문하시고. 제사 음식 밖에서 사오면 부정 타잖니. 그러면 음식만 하고 집에 보내세요. 대충 쉬라고 둘러대면서. 그러든가 해야겠다. 소개하기 여간 면이 안 서는 게 아니야. 저도 지인들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에휴, 어디서 저런 애 골라 데려와서는 인물도 좋은 것도 아닌데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랬니? 아주버님 원래 취향이 좀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건지 아빠 안 닮는다니 얼굴이나 등치는 지 아빠 판박이면서. 그러니까요. 어머님 같은 여자를 데려왔어야 하는 건데 시간 지나면 정도 좀 쌓이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마음에 안 들어. 볼 때마다 짜증이 나서 죽겠다 정말. 제사 문제로 시어머니와 동서와 만나기로 한 날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때 저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또 듣고야 말았어요. 전 한동안 충격으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예상을 아예 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귀로 직접 듣는 건 충격이 크긴 하더라고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전화 좀 해봐라. 하여간 마음에 드는 거라곤 하나도 없지. 흐르던 눈물을 삼키고 웃었습니다. 진짜 등신같이 말이죠. 늦어서 죄송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말이죠. 제 그런 모습 싫어하고 늘 그러지 말라고 말했었던 남편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일 처음 한 건 원래 저에게 다 시키려 했던 제사를 혼자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해서 한 번에 그게 되진 않더라고요. 난관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사 혼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하니? 그 많은 걸 혼자 하기엔 아무리 저라도 힘에 부칠 것 같아서요. 그럼 병원 일로 바빠 죽겠는 동서가 와서 제사상이나 차리고 있으란 이야기냐? 저 혼자는 못해요. 하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잖아요. 혹시 제가 하다가 다 못하면 어떡하라고 저한테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후에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영 못마땅한 듯 보였지만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반박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집안 어르신들이 다 오셔서 드실 제사 음식을 다 못 해냈을 때 더 곤란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동서한테 와서 좀 도우라고 아마. 나도 그날은 좀 하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동서는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한두 번 슬쩍 나와서 쓱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였어요. 제사 전날 저는 그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해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음식을 한 저를 시어머니 수고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딱 이렇게 말하고 마셨습니다. 엄살은 혼자서도 할 수 있잖니. 아, 하면 안 됐었는데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쉬고 오지 말고 그냥 집에 있거라. 왜요? 이미 그 전에 저를 소개하기 부끄럽단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왜 그러시는진 다 알았지만 모른 척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으니까 하루 쉬어. 그래도 집안 어르신들 다 오시는 자리인데 제가 와서 인사는 드려야죠. 큰 며느리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인상이 확 구겨지더군요. 글쎄 집에서 쉬라면 쉬라니까. 그러고는 방 안으로 휙 들어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일 나올 생각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 동서다 엄청나게 당황한 기색이더라고요. 형님, 안 나오시는 거 아니셨어요? 어머님이 나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나.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무척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쓰며 말을 더 이어가려 했지만 그때 집안의 손님들이 하나둘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바람에 시어머니 말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었어요. 형님, 저 좀 봐요. 동서가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을 향해 꾸벅 인사하고 웃으며 인사하고 있는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왜? 하면서 따라갔어요. 동서는 방문을 닫고 문을 잠그자마자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형님, 진짜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이러시면 그건 되게 멍청하건데? 제가 해맑은 얼굴로 되물었어요. 내가 뭐? 그랬더니 동서는 답답한 듯 자기 가슴을 치더군요. 어머님이 진짜 형님 힘들까봐 쉬시라고 한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면 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형님 어르신들한테 소개하기 면이 안 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려야 돼요? 대충 그런가 보다 눈치를 채야지. 그 정도 눈치도 없으시냐고요. 어머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동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저한테 전하면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 흉을 본 것처럼 될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척하면 척이죠. 그걸 눈치 못 채는 형님이 더 이상한 거예요. 난 진짜 모르겠으니까 어머님한테 물어볼게. 진짜 그래서 그러신 건지. 제가 당장이라도 물어볼 기세로 방문 손잡이를 잡자 동서는 깜짝 놀라서 저를 말리더군요. 그러고는 정말 못 말리겠다는 듯 그리고 정말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오신 거 조용히 일이나 하다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동선 짜증나는 몸짓으로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곧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시어머니에게 속닥거리며 뭔가를 말하고 있는 동서가 보이더군요. 동서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힐끔 노려보더니 다시 집안 어르신들을 향해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 어르신들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들 부자인데다
시아버지와 도련님 그리고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 고액 기부자들 일한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들 덕분에 시아버지나 도련님 동서가 병원에서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기도 했고 말입니다. 큰애, 너 이리 와서 인사 좀 해라. 이미 있는 사람 없는 취급하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았던 건지 시어머님 먼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대로는 처음 인사 받으시죠? 이번에 들어온 큰 며느리예요. 전에 이름이 김수경이라고 했지?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병원 재단에 거의 제일 많이 기부한 고액 기부자 이름이라 이름이 같아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아휴, 흔한 이름이긴 하죠. 그게 저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르신들 관심이 거기로 간 것이 차라리 반가운 듯 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쿡 찌르더니 손짓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꾸벅 인사하고 부엌으로 가서 내어갈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제사는 잘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저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도 않으셨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님 버티고 가지 않는 제가 무척이나 괘씸한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자마자 저에게 다가와서 소리 지르셨어요.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오지 말라는 내 말 못 들었어? 전 어머님이 저 걱정하시는 줄 알고 손님 맞는 거 고생하실까봐 도와드리러 온 건데요. 이렇게 멍청하니 원. 오늘은 별일 없었으니 그냥 넘어간다만 앞으로 내가 말하면 좀 들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동서 어디가? 집에 가야죠. 뒷정리 같이 해야지. 이거 내가 혼자 어떻게 다 치워.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동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되물더군요. 아주 황당한 얼굴로 말입니다. 못 들었어? 뒷정리 같이 해야지. 설거지부터 해. 눈을 도로록 돌리던 동서가 픽 웃더군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할 사람으로 보여요? 설거지할 사람이 따로 있어? 제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물을 건 몰랐던 건지 당황하더군요. 네, 따로 있어요. 그니까 형님이 하세요. 그 따로 있는 게 대체 뭔데? 설거지할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 건데? 전 내일 병원 가서 환자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음식도 다 내가 했잖아. 오겠다는 동선 오지도 않았고. 형님이 진짜 뭘 하나도 모르시나 본데 의상 갑자기 없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뭐 병원에 환자들 내버려 두고 와요? 어제 동서 영화 봤잖아. 제 말에 동서가 입을 딱 다물더군요. 동서가 자기 SNS에 영화 보러 왔다는 걸 버젓이 써놨거든요. 형님, 제 SNS 보세요? 동서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저희가 처음 만난 날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었거든요. 그걸 잊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동서는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설거지부터 해.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다 듣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저를 보며 냅다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요즘 너 자꾸 기어오르네? 어?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시키는 거나 할 것이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자기보다 한참 잘난 동서한테 형님 노릇 하려고 들어? 형님 노릇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음식도 저 혼자 했는데 뒷정리, 그것도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 아니잖아요.
나는 네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구나. 저요? 제 주제가 뭔데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고 동서는 비웃더군요. 진짜 몰라서 물으세요? 어, 모르니까 말 좀 해줘봐. 내 주제가 뭔데? 동서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벌, 집안 배경, 재력. 뭐 하나 가진 거 없는데 우리 집 같은 집안에 씨 오셨으면 알아서 자기 역할 찾으셔야죠. 여튼 그런 거 같으시더니 왜 요즘 자꾸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세요? 우리가 꼭 이렇게 말로 해야 알아듣겠니? 넌 어떻게 된 애가 눈치까지 없냐? 공부머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눈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어? 전 이제 다 밝히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더한 말들을 뒤에서 뒷담화로 하는 걸 들었기도 했고 말이죠. 원래 저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학벌이나 명망이 있는 집안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이 컸었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집은 근본도 없이 돈만 있는 집이란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저희 집보다 시어머니나 동서의 말과 행동이 더 근본 없고 천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집안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더 예의도 생각도 없는 건 동서와 시어머니였으니 말입니다. 제가 학벌 집안 배경 두 분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거 사실인데요. 한 가지 다르게 알고 있는 점이 있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동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두 분 집안 재력 합친 거보다 재력은 더 셀 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님,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좀 여유 있는 집안 아니에요? 저희 집이나 어머님이나 진짜 내가 이런 말하기 유치해서 안 물어보려 했다만. 그래, 너희 집 재력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재력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구나. 뭐 한 몇백억 있으신가 봐요? 동서가 이죽이며 묻더군요. 그 뒤에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해 줬어요. 네. 그렇게 말하니 순간 시어머니와 동서가 멈칫하더군요. 그러고는 멍한 얼굴로 바뀌었다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아무리 기분 나빴어도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데? 그럼 형님 집안에 몇백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단 말씀이 진짜라고요? 어, 내 앞으로 할머니가 물려주신 것만 200억이 넘으니까 아마 언니나 부모님은 더 받으셨겠지? 그러면 수백억이 맞겠지. 제 말에 시어머니와 동서가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0억?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고 하셨어요, 방금? 200억. 그니까 동서 아까 내세울 거 없다면서 재력도 이야기했지? 재력을 이 정도로 많이 내세울 수 있으면 나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지? 동서도 이제 나한테 그만 좀 건방지게 굴고. 동서가 입을 파르르 떨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놀란 상태로 굳어 있었고요. 형님이 200억 있다고 하면 아 그래 있구나 하고 믿어요? 제가?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요? 그리고 재산이 200억씩이나 되시는 분이 여태 그런 무시당하고도 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여태 날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동서 입으로 인정한 거지 지금.
전곡을 찌르는 제 말에 동서가 다시 한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진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은 건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내가 내 능력으로 번 돈도 아니고 돈이 아주 많으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돈만 많다고 하도 손가락질 받아서 원래 명예가 있는 집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있었고 말이야. 근데 이 집안에 들어와 겪어보니까 그런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돈만 있는 우리 식구들보다 훨씬 천박하고 예의도 없고 볼품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마음 사라졌거든? 그러고 나니 동서나 시어머니도 이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납작 엎드려 살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졌어.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덜 했어. 동서는 공부 잘했다고 자기가 의사라고 유세 떨기 전에 인간부터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내가 가진 재산이 그만큼인 걸 어떻게 믿냐 그랬지?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켰어요. 그리고 동서 눈앞에 그걸 보여줬습니다. 동서는 멈칫하더니 눈으로 액수를 확인하더군요. 그러고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이, 이게 진짜라고? 진짜 200억이 있다고? 김수경. 동서가 나 처음 만났을 때 내 이름 한 번에 외웠다면서 누구랑 이름 같다고 했는지 기억나? 동서는 가만 생각하더니 다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우리 병원 고액 기부자, 그 김수경이 나야. 내가 동서 아버님 아주버님이 다니는 그 병원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기부한 기부자. 동서는 손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어지간히 놀란 모양이었어요. 여태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떼더군요. 아까 어르신들께서 말하던 그 김수경? 네, 그게 저예요. 김수경. 동서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무슨 말을 더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치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지만 그걸 다 두고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퇴근이 늦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태 그 사실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지라 조금 떨리긴 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신 기분 괜찮아 보이냐 그래서 내가 아직 퇴근 안 했다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인지 당신한테 듣고 다시 전화한다고 했어. 어머님이 그 이야기만 하셔? 어,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랑 이야기해보고 바로 전화 달라고 하고 끊으시던데?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그 태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오늘 있었던 일과 그동안 제가 왜 제가 가진 재산을 말하지 않았는지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남편은 중간에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참 곰같이 우직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남편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나무라지 않고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러고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나 그러면은 부자 부인 생긴 거야? 너무 신나는데? 그 이후로 동선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 저에게 그런 소리 들은 게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매일 무시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기도 했겠죠. 그런 거 치고 시어머니는 금방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네 말처럼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누굴 무시하고 막대하는 건 천박한 행동인데 내가 그러고 있었더구나. 큰아들 며느린 정말 잘 보고 싶었는데 성에 차지 않아서 내가 마음이 많이 꽁해 있긴 했어. 어제 네 시애비한테 다 이야기하고 많이 혼났다. 그동안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 저도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사실 상한 감정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전 남편과 계속 살 생각이고 시어머니인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편의 어머니인 사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더 서로의 감정을 긁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서운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잘 넘겼는데 동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동서도 반성하고 있고 사과할 거란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전혀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동서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경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병원에서 고액 기부자분들 초청해서 상패도 드리고 감사 인사 전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고 기부자시라 꼭 참여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가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저와 다짐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가기로 했어요. 네, 언제죠? 그렇게 기부자의 밤이라는 이름의 행사날이 밝았습니다. 제 언니가 패션이나 뷰티 쪽으론 아주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언니의 조언을 받아 옷도 하고 샵에 들려서 머리와 화장도 했어요. 난생 처음 그런 걸 해봤습니다. 야, 너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인다. 평소에 이러고 좀 다녀. 그 돈 다 어디다 쓸래? 죽을 때 지고 갈래? 칭찬인 듯 욕인 듯한 말을 들으며 행사장으로 갔어요. 병원 사람들과 기부자들로 행사장이 북적북적하더군요. 그때 어딘가에서 절 알아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기 아니냐? 시아버지셨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더라고요. 그냥 기부자들만 불러서 하는 작은 행사인 줄 알고 온 건데 병원의 의사분들도 다들 계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자 그때 시댁에서 배웠던 어르신들도 하나둘 저를 알아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그때 인사받았을 때랑은 너무 딴판이네 그려. 근데 큰 며느님이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저희 병원 기부자 김수경 씨가 저희 며느리예요. 그 김수경이 이 김수경이요? 허이구, 자네 며느리 복 하나는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 대단한 며느리 돈네 그려. 시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하시는 게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그런 자리가 어색해서 그냥 시아버지 옆에 서서 여기저기 인사만 드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저를 빤히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느껴졌어요.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니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표정이 굳은 채로 말입니다. 제가 동서를 보고 있자 시아버지도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고는 동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동서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도련님과 함께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아버님, 형님, 오셨어요? 그래, 니들도 왔구나. 나 저기 임원진 분들이랑 잠깐 이야기 좀 할 테니까 네 형님 좀 잘 모시고 다니면서 인사 좀 시키고 그래라. 이제 앞으로 병원 사람들이랑 얼굴 자주 볼 텐데.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동서가 억지로 입꼬리 위로 올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일행분들이 있으신 쪽으로 가자마자 동서는 입꼬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수님,
진작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인사도 더 빨리 드리고. 아휴, 뭐 별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했어서요. 아이고, 대단한 게 아니라뇨. 그 엄청난 금액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기부하셨는데. 우리 병원 최대 기부자시잖아요. 도련님의 그 치켜세움에 동서가 자기 남편 옷깃을 잡으며 말리려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던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그때 이닥터 집에서 배웠던 형님 아니에요? 어머, 진짜네. 이렇게 있으시니까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때 제가 동서 집에 가서 일을 해줄 때 봤던 손님들이더라고요. 그분들도 의사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가족 동반 모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동서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그 손님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이 병원의 최대 기부자인 사람이 사실 저였다고 말하는 게 동서의 자존심상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 보였어요. 아, 저희 형수님은 기부자여서 초대받으신 거예요. 가족 동반이 아니라. 그런 동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련님은 눈치 없게 바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동서 손님들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아, 근데 여긴 그냥 기부로는 초청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액 기부자이신가 봐요. 전혀 몰랐네. 이 닥터, 왜 얘기 안 했어? 동료들의 그 말에 동서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진 않았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은 그 모습에 조금 심통이 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땐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죠?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아, 네, 네? 김수경이요? 아,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역시 제 이름을 모르는 병원 직원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름 하나 이렇게 놀라는 걸 보면 아마 제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그 김수경 씨 맞으시죠? 아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저희 병원 최고 기부자 그 김수경 씨가 저희 형수님이세요. 도련님은 집에 가면 동서에게 한마디 듣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눈치 없이 계속 제 자랑을 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동서의 동료들은 한참을 제 옆에서 호들갑을 떨어대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겠다면서 자리 떴어요. 도련님도 곧 동료들이 불러 자리 떴습니다. 그래서 동서와 저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동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절대 먼저 말을 걸 것 같지 않았는데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속 시원하시겠어요? 뭐가? 저한테 복수하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아니, 난 그냥 초청받아 온 건데 내가 동서한테 복수를 왜 해? 내가 그 김수경이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동선 타격이 큰 것 같은데? 동서가 이를 꽉 깨물더군요. 사실 더 할까 생각도 했어요. 더 약 올리고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못되게 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전 천성이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꼭 그렇게 사과를 받으셔야겠어요? 저 지금 벌 받고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사과는 해야지. 동서 나한테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동서는 숨을 크게 쉬더니 한숨처럼 크게 내뱉더군요. 그리고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했어요. 뭐가? 뭐가 죄송한데? 형님,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동서는 아직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만 잘했지 아직 덜 컸더라고요. 내가 그런 분이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동서. 사람이 자기보다 덜 배웠다고, 덜 가졌다고. 단지 그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런 분이라 죄송해하는 게 아니라 동서가 누군가를 자기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무시했단 그 부분을 죄송해야 하는 거라고. 제 말에 동서는 다시 한번 입을 꾹 깨물더군요. 늘 무시하던 제가 그런 가르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게 아마 못마땅했을 겁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요. 그런데 저한테 사과받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그냥 이대로 지내면 안 돼요? 저도 형님도 서로 신경 안 쓰고 살면 되잖아요. 뭐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가족인데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아? 전 어떻게 해도 형님이 편해질 것 같지 않은데요? 결국 화해는 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저와 동서는 가끔 시댁에서 볼 때만 할돌이 딱 그만큼만 한 채로 살고 있어요. 뭐 애초에 저도 동서 같은 성격의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인데요, 뭐. 하지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가 빈정상해할 일이 생겼단 부분일 겁니다. 작은 애기 니가 과일 좀 깎아라. 제가요? 우리 집에 작은 애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제가 깎을게요. 전 그런 말 오가는 것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인 사람이라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과일을 깎으러 갔어요. 등 뒤로 제 칭찬들이 들려왔습니다. 큰애는 어떻게 저렇게 수더분한지 원. 볼수록 아주 마음에 든단 말이죠. 엉덩이도 가볍고. 집안에는 늘 제 칭찬이 가득하고 동서는 뒷전이 되어서 구박받는 포지션이 되었다는 점일 거예요. 사실 그것도 동서가 자처한 거긴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그전엔 무시하던 저에게 다 시키면 됐지만 이젠 그럴 수 없으니 더 비교될 수밖에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으니 툴툴거리며 동서가 다가오더군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저 욕먹으라고. 동서가 처음에 바로 했으면 내가 일어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동서가 욕먹을 일도 없었겠지. 동서가 자처한 걸 자꾸 남 탓하지 마. 제 말에 또다시 입이 대빨 나와 구시렁거렸습니다. 사실 이젠 좀 귀여워 보이기까지 해요. 언제 철드나 싶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나름 해피엔딩인 것 같지 않나요? 전 어차피 이 집안 사람으로 계속 살 생각이라 여기서 뭐 더한 복수나 안갚음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자기 잘못들만 깨달았으면 좋겠을 뿐이죠. 동서는 철들려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달라지면 달라진 동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 감사해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등등 많고도 많은 것이 인생이라지만 전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혹시나 지금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희망과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시다 보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60대 남성으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딸은 우리 부부의 친자식이고 큰 딸은 입양을 했어요. 사실 우리 부부에겐 입양 계획이 전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20대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아직 세상에 경험도 없고 어린 나이였고 더군다나 자식을 키워본 경험도 없는데 입양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 계신 저희 형님한테 국제 우편으로 편지가 왔는데 아이를 못 갖는 불임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깊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으로 특히나 형님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르신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야 했죠. 저희 어머니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갖은 시집살이에 고된 구박을 받다 딸만 셋을 낳고 거의 쫓겨나다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같은 아들이었지만 저보다 5살 위인 형님은 훨씬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독차지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도 대학 공부에 미국 유학까지 떠났다가 거기서 알게 된 형수님과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자 급기야 저희 어머니는 이혼하고 재혼하란 말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형수님은 멀쩡한데 형님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험관 아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드물었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때 당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 돈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온 국제우편에 쓰여있는 내용을 받아본 저와 아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형님과 형수님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제게는 당연히 언제나 잘해주던 하늘 같은 형님이었고 형수님도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이를 못 갖는다고 이혼은 안 될 말이었어요. 계속 고민을 하던 우리 네 사람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에 있는 입양기관에 알아봐서 어른들 몰래 아이를 입양한 후 친아이처럼 키우는 것이었죠. 요새야 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공개 입양을 감추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주는 열린 분위기이지만 7, 80년대만 해도 입양은 엄청난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은 종갓집 장남의 출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1급 비밀로만 해야 했고요. 제 아내가 국내 입양기관에 직접 가서 알아보고 관련된 서류도 몰래 준비하며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여자아기를 미국에 계신 형님에게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저도 같이 가서 봤었는데 방긋방긋 잘 웃고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인지라 더욱 안심이 됐지요. 몇 달이나 준비해서 각종 문서와 수속도 마치고 이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뿔싸 갑자기 입양기관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해외로 지정 입양을 못하게 되어 아기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와 아내는 충격에 빠져 바로 국제전화로 미국 형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형님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형수님과 함께 펑펑 우시더라고요. 세상 일이란 것이 참 묘하게 돌아가죠. 신혼부부였던 저와 아내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100일 된 여자아기의 입양은 물거품처럼 없던 일이 되어버렸는데 아내와 제가 아기 얼굴이라도 안 봤다면 혹시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 갓난이 젖먹이가 머릿속으로 뱅뱅뱅 아른아른거리는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그 아이 너무 불쌍해서 나 자꾸 밤마다 생각이 나요. 당신도 그래? 실은 나도 그래.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한테까지 못 오니까. 그럼 2번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무 가여워. 이를 어쩌면 좋지? 저희 2사람 다 아이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저희는 25, 26 젊은 부부였고 아직 우리도 아기가 없던 신혼이었는데 도저히 그 갓난아기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걸리는 건 저희 2사람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형님이야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볼 수가 없었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몇 차례나 시골에 갔었기 때문에 갑자기 100일 된 아기를 저희 아기라고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애를 입양하겠다고? 아니 너 애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무슨 입양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애 낳는데 문제가 있는 몸도 아니고. 엄마, 입양이 그렇게 드문 일만은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우리 애처럼 똑같이 사랑해주면 기를 자신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어쨌든 나는 반대다 반대야. 입양할 생각 마라. 제 부모님도 아내의 부모님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셨습니다. 특히 아내의 부모님은 네가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아내의 결정을 도통 이해할 수 없어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부모님을 찾아가 몇 번을 설득해야 했고 그 끝에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 사연으로 우리 큰딸은 저희에게 우연처럼 운명처럼 마주었고 다음에 아내도 임신을 하면서 2딸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애초에 처음 입양을 원했던 형님 부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사내 아기를 낳아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문제될 일이 없었답니다. 그 뒤로도 형수는 임신을 해서 아들만 2을 키웠으니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무튼 저희 부부는 2년 터울인 자매를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은 다 해주었고 사랑도 듬뿍 주었어요. 어른들은 큰딸이 입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고 그 누구도 절대로 티내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오직 2딸들만은 이 사실을 20살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첫째 딸은 엄마를 쏙 닮고 막내 딸은 아빠를 쏙 빼다 박았네. 아이고 신기해라. 천만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봐도 큰딸과 아내 얼굴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허나 외모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커갈수록 큰딸이 키가 매우 큰 편이란 것이었어요. 우리 집안이나 아내 쪽도 거의 전부 키가 160cm 언저리거나 그 아래인데 큰딸은 중학교 때부터 170cm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6.25 때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랑 외삼촌들이 키가 컸다면서 없는 사람을 닮은 거란 핑계를 대었죠. 키만 빼곤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생김새가 우리 셋과 생판 다르게 생겼다면 커가면서 사춘기도 되며 딸들도 남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더 신경을 써서 키운 자식이라 그런지 외모나 성격도 점점 저희를 닮아가더라고요. 신기하죠? 오히려 친딸인 둘째가 더 속을 썩이고 우리와 성격이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성격이 내성적이고 밖으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둘째 딸은 상당히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성격도 괄괄했어요. 언닌 저렇게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유, 언니 하는 거 반만 닮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큰일이다 큰일이야. 중고등학교 땐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저도 자매라면 을의 딸 둘을 비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입양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비교의 말은 일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쓴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나중에 들었어요. 그만큼 입양한 자식과 친자식을 함께 돌본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였답니다. 저희는 그나마도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왔고 친자식보다 먼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첫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가 되며 키운 정이 더 특별할 수 있었고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더 많았습니다. 우선 큰딸과 작은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큰딸은 살갑게도 해주려 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려 했는데 작은딸이 머리가 좀 큰 후부터 큰딸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땐 둘이서 손 꼭 붙들고 어디든 갔는데 언젠가부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큰딸을 보면 틱틱거리고 말도 안 붙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내심 그런 부분이 속상했어요. 미령아, 언니가 오늘 수학 공부하는 거 도와줄게. 너 방정식 힘들어하잖아. 아, 됐어. 나 공부에 관심 없어. 언니나 해. 작은 딸은 매번 이렇게 큰 딸에게 못된 말을 하기 일쑤였지만 큰 딸은 개의치 않아 했어요. 동생이 그냥 사춘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속상하기도 할 테지만 티를 내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작은 딸이 큰 딸에게만 마음을 닫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는 저희하고도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냐고 무슨 일이 있냐 물어도 입을 다물고 들은 척도 않더군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괄괄한 녀석이 하루아침에 입을 꾹 다물고 부모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니 속이 상해도 많이 상했지요. 여보, 우리 미령이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아휴,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아내나 저나 그런 작은 딸 때문에 매일이 걱정이었어요. 마음의 짐을 가득 안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어이 큰일이 터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담배 냄새가 자욱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추궁을 해보니 범인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딸이 몰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가 들어오자 황급히 끈 것이었죠. 이 일로 작은 딸은 제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전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 담배를 피웠다니 아내도 저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엉엉 울면서 작은 딸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외려 당당했습니다. 아니 그것 좀 핑거가지고 왜 뭐라 해요? 아 나한테 신경 끄라고요. 지겨 죽겠네 진짜. 뭐야? 너 지금 부모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다시 말해봐. 신경 끄라고요. 아씨. 작은 딸은 그 길로 가출까지 했어요. 그날 가족 전체가 작은 딸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그 추운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첫째 딸이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을 찾아냈어요. 자식 키우는 게 이리 힘든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작은 딸의 반항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학교에 나가지 않아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아낸 너무 힘들었는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기도 했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지만 정말 너무 어렵고 제가 그렇다고 뭘 못해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엇나가는지. 애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혹시 미령이가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혜령이요? 네. 아무래도 혜령이야 워낙 공부도 잘하고 얌전하다 보니까 칭찬도 많이 받는 아이인데 미령인 말썽 한번 부리면 혜령이랑 비교당하면 더 혼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미령이랑 혜경이를 비교하면 놀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런 게 더 상처가 되고 마음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당시 던진 말에 아낸 큰 충격을 받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첫째 혜령이를 유독 이뻐하고 칭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둘째 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작은 딸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미령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작은 딸은 저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자꾸 다가가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 둘째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하지 않으려 했던 작은 딸이 그만 펑펑 울더라고요.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이처럼 엉엉 울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제야 저는 작은 딸을 안아주며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고 있고 언니와 비교를 당한다 해도 절대 기죽지 말라고 했죠.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는 아이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작은 딸은 저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잘 다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딥니까? 저희는 그 변화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기특한 첫째 역시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엔 더 행동을 조심했어요.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노력하고 둘째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얘기도 옆에서 많이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혜령인 정말 여러모로 어른스럽고 마지 같은 딸이었습니다. 또 자매 사이도 조금 좋아진 듯 했어요. 아무래도 언니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 언니를 피하려고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난 후엔 작은 딸도 조금은 큰 딸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감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제 사업이 잘 되었던 터라 형편도 넉넉했고 두 딸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모두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 특히 작은 딸은 점점 더 웃음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을 워낙 좋아했던 터라 가끔씩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괜찮았어요. 하지만 위기는 또 한 번 닥쳐왔어요. 바로 고3 수험기간 동안이었죠. 공부를 워낙에 잘했던 큰딸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힘든 목표이긴 했지만 자기 꿈과 목표가 확실한 아이였던 터라 저희가 뭘 도와줄 것도 없었어요.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지만 늘 상위권의 성적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은 아니었죠. 성적도 낮았지만 애초에 공부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 뭐하러 가요? 어차피 돈 벌고 사는 건 똑같은데. 난 대학 안 갈래. 미령아,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언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 미령이도 할 수 있어. 왜 언니가 열심히 한다고 나까지 열심히 해야 돼? 난 싫다니까요. 안 해.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저희는 작은 딸이 쉽게 포기하는 게 싫었어요. 대학을 보내줄 형편이 되는데도 왜 안 간다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저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며 작은 딸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작은 딸은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고 있자니 속이 타들어갔어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하면 붙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 큰딸이 원하던 의대에 진학한 거였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아빠, 나 합격했어요. 큰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안기는데 그간 큰딸이 고생고생하며 공부해준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도 많이 불안하고 조급했을 터인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준 딸이 너무도 기특했죠. 잘했다, 우리 딸. 너무 기특해. 기쁘기도 했지만 큰딸에겐 별다르게 해준 게 없어 외려 더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됐으니 축하 기념으로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큰딸도 의대에 진학하고 나면 바빠질 테니 이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 작은 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 늦을 수 있다 하더니 결국 오지 않더군요. 미령이는 바쁜가 보네. 큰딸이 내심 섭섭한지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작은 딸을 찾았기에 저희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겉돌은 전적이 있는 아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혹시나 언니가 대학에 가고 자기는 가지 못해 마음이 상한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딸은 저 때처럼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떨어졌지만 제대로 공부해서 꼭 붙을 거야. 작은 딸은 대학 진학에 떨어지자 외려 더 오기가 생겼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런 모습에 모두 안도했습니다. 큰딸도 옆에서 본격적으로 작은 딸의 공부를 도와주었고요. 작은 딸은 아직 꿈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만큼은 언니처럼 가고 싶다면서 꽤 좋은 대학을 목표로 두고 공부해 나갔어요. 그런 딸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열심히 문제를 푸는 모습은 낯설기도 했고 보고 있으면 절로 흐뭇한 웃음이 나왔지요. 본인이 세운 목표가 높은 목표이긴 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했기에 저희는 해줄 수 있는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어요. 학원도 보내주고 문제집도 사주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작은 딸이 너무도 아깝게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비록 수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간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았던 터라 그걸 메꾸는데 시간도 걸렸고 또 하필 시험날 배도 아파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해요. 시험엔 결국 운이란 요소도 중요한데 작은 딸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것이죠. 작은 딸은 결과를 듣고 눈에 띄게 좌절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혼잣말도 중얼거리며 눈물을 뚝뚝 떨고 왔습니다. 미령아, 괜찮아. 언니가 도와줄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어? 아니야. 난 틀렸어. 큰딸의 위로에도 가족의 위로에도 작은 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방황이 끝난 건 한 달 정도 뒤였어요. 한 달 뒤 작은 딸은 다시 정신을 차리겠다고 했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저희 일부러 무리하지 말라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네가 그냥 원하는 만큼만 공부하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괜히 작은 딸이 무리해서 공부하다 몸이라도 아프면 어쩔까 싶었거든요. 그만큼 옆에서 보기에도 작은 딸은 꽤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대학을 2번이나 떨어진 거였고 나름대로 그것도 실패라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 아빠, 나 저번엔 기초 닦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열심히 공부해봐서 그런지 이젠 할만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마셔. 작은 딸이 농담까지 던지며 저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웃음도 잃어가고. 하지만 저희는 작은 딸이 잘 이겨내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또 큰 딸이 있으니 더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미령이가 힘들어하긴 해도 이번 연도만 버티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미령이 말대로 너무 걱정 마세요. 알겠어. 혜령아, 우리도 그러겠지만 옆에서 동생이 물어보는 거 있음 잘 대답해주고 잘 챙겨줘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지는 걸까요? 당시 제 사업이 다시 바빠지고 저도 정신이 없어지면서 둘째에겐 조금 무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작은 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잘하는구나 하고 넘기게 되었어요. 관심이 없었다기보단 돈 버느라 여유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제게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 딸이 잘 이겨내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교회에 다니는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었던 저와 아내로선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삼수생이었던 작은 딸이 세상을 등지려 나쁜 맘을 먹은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듣기만 해도 놀라운데 저희는 오죽 놀랐겠습니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숨쉬기조차 힘이 드네요. 작은 딸은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슨 말이든 전부 터놓고 얘기하고 아내와 저 역시도 다정다감한 부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만하면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으로 읽었다고 나름대로 아내와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작은 딸의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겉으로 봤던 가족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심각한 자괴감과 괴로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작은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작은 딸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저희 큰딸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어서 아내와 저는 일찍 교회로 향했고 딸들도 예배 시간에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속한 모임이 있어 저와 아내는 늦게 집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의대에 다니던 큰딸은 원래도 바쁜 아이라 예배만 보고 바로 학교로 실습을 하러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집에 일찍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 꿈에 동생이 나왔는데 안개가 자욱한 강에서 혼자 나룻배 같은 조각배를 타고 작은 딸이 그 강을 건너 저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작은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유난히 동생이 기운이 없어 보였다는군요. 그때쯤 큰딸은 의대 공부로 바빠서 거의 매일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작은 딸이 걱정이 되어 집에 일찍 들어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는 것이었어요. 미령아, 얘가 왜 이래? 미령아!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간 큰딸은 화장실에서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둘째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 화장실은 변기가 고장이 나서 평소엔 쓰지 않던 화장실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큰딸은 딱 그날 그 시간에 집으로 갔으며 또 그 화장실에서 동생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우연이자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딸은 의식이 없었고 큰 딸은 119에 신고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휴대폰에 보니 부재중 전화가 23통이 와 있었습니다. 혜령아, 무슨 일이야? 웬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아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왜? 어디 다쳤어?
네가 다친 거야? 얼마큼 아픈 건데? 무슨 일인데? 내가 아니라 미령이가 얼른 와서 얘기해요. 저와 아내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버선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작은 딸은 위세척을 하려고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도 작은 애가 일부러 제 손으로 약을 한 움큼이나 먹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고 뭔가 독극물 같은 것이 실수로 몸 안에 잘못 들어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말론 조금만 자칫 잘못해서 시간이 더 지났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그나마 빨리 발견해서 위세척으로 약물을 다 깨끗하게 비워냈다 하더라고요. 수면제 성분이 과다 복용으로 나왔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수면제요? 우리 미령이가요? 그렇다면 저 애가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건가요? 세상에. 환자 깨어나시면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멀어지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며 전 이제까지의 인생이 완전히 조각나는 듯 하더군요. 옆에 있던 아내 역시 말할 것도 없었고요. 딸아이는 위세척을 하고 나서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찾고 있다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에 눈을 뜨고 저희를 보더니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흐르는데 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왜 우리 작은 딸이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데는 정말이지 정답이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 미안해. 아이가 의식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었어요. 다 갈라져가는 목소리로 겨우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아빠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왜 그랬냐고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소리라도 실컷 질러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다시 살아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정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번 실내엔 조용한 정적만이 흐르고 작은 딸과 아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큰딸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미령아, 내가 널 먼저 발견했어. 그동안 너랑은 서로 못하는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공부가 많이 힘들었어?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엄마 아빠한테 조금씩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엄마 너무 놀라서 이제까지 잠 한숨을 못 잤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삼수하는 것도 힘들고 언니처럼 난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작은 딸의 말에 혜령이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보야. 네가 죽긴 왜 죽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난 입양했기 때문에 더 잘해주시는 거라고. 뭐?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저와 아내는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20년이 넘도록 모두들 잘 속여왔다고 생각했는데 큰딸이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작은 딸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두 번째로 또 한 번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딸은 말하기가 힘들었는지 다시 의식을 잃었고 급하게 온 간호사는 안정제를 주사해서 둘째를 재웠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언제부터 알았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딸의 병실을 나온 우리 셋은 정신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울면서 큰딸을 붙잡고 절규했죠. 지나가던 환자들, 의사, 간호사가 모두 보는데 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못하고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딸은 그런 저희에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봐도 나만 키도 크고 다르잖아요. 이사했을 때 서류도 봤어요. 세상에 맙소사. 큰딸이 고1 때라면 7년 동안이나 입양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완전 범죄 아닌 완전 범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큰딸은 그 예민한 사춘기 때부터 자신이 입양하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휴게실로 가서 큰딸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이젠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큰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더군요. 이미 입양 기간에 자신이 입양하게 된 경위를 다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본인에겐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큰딸은 이제 미령이에게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령이도 이제 알 건 알아야 하니까 다 얘기해줘요. 괜찮죠? 그래, 그러자. 고맙다, 혜령아. 그리고 미안하다. 너도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아빠가 너무 오래 숨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빠.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들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그걸로 전 됐어요. 저는 큰딸의 말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우리 큰딸이 안쓰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에게 한 번쯤 말하고 싶었을 텐데, 응석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큰딸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어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다음날,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둘째 딸과 함께 우리 넷은 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딸도 충분히 궁금한 문제이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침착하게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좀 더 일찍 모든 것을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작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것이었고 앞으로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숨겨진 이야기를 모두 말해주었고 둘째 딸은 듣자마자 다시 한번 흐느끼며 언니를 찾았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언니 다신 안 그럴게. 약속할게. 둘째는 자신이 왜 그런 나쁜 생각을 먹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하다고 하염없이 되뇌었습니다. 첫째는 그런 둘째를 꼭 껴안아 주었고 그렇게 두 딸은 서로를 껴안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와 아내 역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메토리라고 생각했던 둘째.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항상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첫째. 그 둘을 생각하니 부모인 저희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시 이성을 차리기로 마음 다잡았습니다. 자, 됐다. 모두가 다 건강하면 된 거야. 전부 괜찮으면 된 거야. 그치? 앞으로 잘 살면 돼. 그만 울자. 뚝! 그 이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이전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딸과 큰 딸 모두 서로에 대한 자매와 우애가 훨씬 더 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듬해 작은 딸은 원하던 대학, 원하던 학과에 당당하게 입학했고, 큰 딸 역시 의사가 되기 위한 순서를 착착 밟아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입양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시대가 좋아졌구나. 그리고 우리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입양을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두 딸 모두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엔 또 한 번 큰딸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진료보는 것부터 크고 작은 뒤치다꺼리와 회복까지 하는데 큰딸이 엄청난 힘이 되어준 것이에요. 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병원과 의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병원비도 최대한 낮춰주고 일부러 보태기까지 하더군요. 정말 우리 딸 기특하죠? 작은 딸 역시 건강이 최고라면서 곁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땐 언제나 언니와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한 자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진 다음이라도 새 여자들이 지금처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고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사위와 손주들에게도 똑같이 대하고 상속 문제 역시 모든 것을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줄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아내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입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친딸과 데려온 딸을 똑같이 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저 역시 정말로 100% 똑같이 대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 딸들이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히 이야기하건대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키운 정이 더 컸고 그 정으로 두 딸을 키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을 쓰는 만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너무도 잘 성장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무리 잘해보려 했다 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여나 엇나가거나 비뚤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란 울타리는 깨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믿었더니 믿는 만큼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었고 저보다 더 큰 어른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또 큰딸에게 너무나 고마워요. 물론 작은 딸도 마찬가지로 고맙고요. 나와 함께 이 비밀을 같이 유지하고 지키느라 고생했을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아내가 없었다면 애초에 입양이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이 3명의 여자들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 제 가족들입니다. 전 우리 가족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